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철운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경력과 학력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현재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연합뉴스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격으로 왜 이러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북한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군사정책과 군사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에 북한 군사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시시각각 분석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너무 파편적으로 보도가 되고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눈에 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변화를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까지 연장해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큰 틀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인데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은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군대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병력이 많이 증강됐기 때문에 장비를 증강하는 그런 군사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련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하면서 남긴 물자와 장비들을 거의 대부분 북한군에 이관을 했고요. 소련으로부터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공군력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막대한 폭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서 찾은 교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이른바 북한판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단기간 내에 전후복구에 성공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북한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격화됐고요. 그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은 사상에서의 자유, 국방에서의 자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방력을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북한은 전민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그리고 66년에 전군 현대화까지 추가해서 4대 군사 노선을 수립하고 북한의 군사정책으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4대 군사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내각과 별도로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장비 증강에 이어서 1970년대부터는 북한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군사력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군의 병력은 개전 당시에 13만 5천 명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27만 5천 명으로까지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는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56년에 32만 명으로 8만 명을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전후복구를 위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군사적 변화는 전반기까지 소련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북한은 로농적이대라는 노동자와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을 창설했고요. 1962년에는 교도대, 진짜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대를 별도로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소련에서 최신의 장비를 대거 도입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공군 무기 체계가 많습니다. 이는 전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했던 것과 같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60년대 말부터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전은 우리가 흔히 유격전 또는 게릴라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들이고요. 비정규전 병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면서 제각기 구성됐던 특수부대를 경보병여단, 항공저격여단, 해상저격여단, 정찰여단 등의 체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정규군 병력을 다시 증강하기 시작했고 80년대 들어서는 이 병력이 급격하게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차부대 및 기계화 부대가 군단급으로 편성되는 게 이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군단, 여단, 대대 순으로 쭉쭉쭉 내려올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기동작전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참모부가 육군의 정규 군단과 전차부대, 기계화 부대 등 군단급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군 병력은 6.25 전쟁 이후에 점차 늘어나서 75년에 46만 7천 명이었지만 89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0만 명 이상의 정규군 병력은 북한이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대 들어서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70년대에는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공군에서 필요한 무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하고는 육군, 해군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모방 생산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독자 개발하는 단계로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중국의 상당한 군사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과 경쟁하던 사회주의권의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소련의 군사적 지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소련의 군사적 지원은 아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군 및 방공 능력 강화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 김일성 시대죠. 이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 핵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 239를 생산할 수 있는 5메가와트 흑연 감속炉를 만들기 시작해서 가동하게 됐고요. 1970년대에 추진했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했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시도가 사실상 실패하자 1980년대 초반에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일성 시대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분도 군사 정책 변화와 군사력 변화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유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국방 병진 노선, 4대 군사 노선도 함께 추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사후에 국가의 전반적인 통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이 김일성 사후 2, 3년 정도 북한에서 지속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당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정치 방식이라며 성군 정치라는 것을 꺼내 들었고, 이를 통해서 군대가 기존에 맡고 있던 국방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관여를 확대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기존의 군사력 증강 정책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경제 상황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체제 전환을 일정하게 거쳤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냉전기처럼 90년대 이전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놓고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역전이 돼서 남쪽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 도입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당연히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대내적으로 조달해야 했지만 이 역시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군사정책뿐만 아니고 이를 포괄하는 안보정책 기조를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요. 이와 함께 군사력 증강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모든 부분을 증강시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증강시키고 병력 증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자원 절약형, 다시 말씀드리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김일성 시대에 시작한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일 시대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군사력 변화를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군 총 병력은 103만 명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김일성의 3년상을 거의 다 치러가는 1997년에는 114만 명으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즉 3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그러니까 97년부터 또 한 10년 사이에 5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병력 증가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파란 기둥이 육군에 해당하는 병력인데요. 그 병력이 아마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김일성이 사망한 94년과 김정일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을 대비를 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표로 그려봤습니다. 병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8년 사이에 16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육군에서 증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맞춰서 군단급 부대는 3개 줄어든 반면에 사단급 부대가 35개 늘어났고 전차가 400대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야포, 포병 전력이 한 2,600문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육군 전력 중심으로 증강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군을 살펴보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함이 14척 감소하는 반면에 잠수함 전력이 44척 증가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한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증강하기 어려운 북한의 전술기 같은 경우에는 약 30대 정도가 노후화 등으로 퇴역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육군 전력 중심으로 이 당시에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은 김일성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김정일 시대 들어서 매우 가속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함으로써 플루토늄 생산을 증가시켰고요.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함으로써 고농축 우라늄 역시 생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2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단행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핵실험이었던 2006년 10월 9일에는 추정 이력이 0.8킬로톤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약 3년 뒤에 단행한 2차 핵실험에서는 추정 위력이 4킬로톤 정도로 평가가 돼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꾸준하게 개발을 지속시켜 나갔습니다. 1998년 8월 30일에는 대포동 1호 중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2006년 7월에도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나서 군사훈련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 은하 2호는 북한이 3년 전에 쏘아 올렸던 대포동 2호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커드 BC, 노동미사일 등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도 김정일 시대에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뒤에 연료를 실은 차나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시설이 같이 다녀야 하는데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자체에 이 연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장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생존성과 신속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00년대 중반으로 KN-52라는 단거리, 근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북한의 군사정책이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항구적인 국가전략 노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 병진 노선이 승리했다라고 사실상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핵무력 관련 성과는 장황하게 제시한 반면에 경제건설 관련된 성과는 사실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 약 5년 동안 추진했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사실상 핵미사일 고도화 노선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좀 분석을 해보면 북한이 어떤 분야에 방점을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총 661회의 공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273회, 즉 41.3%가 군사 분야의 공개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분야 공개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미사일 관련 활동은 11.7%에 불과했고요. 군수공장이나 군대가 운영하는 공장을 시찰하거나 공연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좀 제외하면 핵미사일 관련 활동보다는 재래식 군사력 관련 활동이 약 3배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핵미사일 고도화 노선을 추진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사실상 종료한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 적합한 군사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면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미북 정상회담은 3차례, 북중 정상회담도 4차례 정도 개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가 도출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9.19 군사합의를 북한도 지키지 않고 있고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6개조 2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군축과 관련한 초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앞서서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약 2년여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은 총 110회의 공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중에서 군사 분야 공개 활동은 11번, 10%에 불과했고요. 상당한 공개 활동이 대외 분야 32.7%와 경제 분야 33.6%,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 공개 활동 역시 좀 세부적으로 쪼개봤는데요. 핵미사일 관련 활동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재래식 군사력 관련 활동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기본 골격을 허무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서 남쪽과 합의했던 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행을 했지만 어떤 사항은 아예 이행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시기에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단행 등을 자제함으로써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 시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는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정책은 장기전 전망하에 자강력 제일주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북한은 한반도 정세 전환의 그 근본적 전환 시도가
이처럼 실패로 일단락되자 200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김정은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국경 봉쇄를 자발적으로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국경 봉쇄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 정도는 북한이 문을 닫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2020년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북한은 매우 성대하게 개최를 했는데, 이때 저도 처음 봤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최신형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총 11종에 걸쳐서 신형 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가운데서도 재래식 전력을 굉장히 탄탄하게 증강시켜 나갔다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요. 2021년 8월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걸어 잠궜던 기간인데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나중에는 명칭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계획을 김정은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노동당 8차 당대회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21년 9월부터 북한은 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남한의 국방중기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들도 할 일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지시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핵무기와 핵 투발수단으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투발수단은 미사일과 미사일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핵기술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핵탄두 보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우리가 이른바 전략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폭발력이 큰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및 전술무기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무기를 탑재해서 남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타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탑재하는 투발수단과 관련해서는 그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종화해서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라고 큰 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탑재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인데요. 미사일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시한 건 사거리 15,000km 내에 전략적인 대상을 타격하고 소멸하기 위한 명중률을 제고해라 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사거리가 15,000km면 아마도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타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연 미국일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화성 17형, 화성 15형, 화성 12형 등을 양산하거나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두 중량이 2.5톤에 달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600mm 방사포,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데요. 600mm 방사포를 양산하고 실전 배치하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기동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관련 부대 창설,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개발도 역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극초음속 탄두 개발 도입과 관련해서 화성 8형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수중이나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훗날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엔진을 사용하는 화성 18형을 개발을 했고요. 새로운 고체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출력 고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140톤 정도의 추력을 내는 그런 고체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엔진도 개발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여기서 핵 전략 무기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요. SLBM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보유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고 기존의 중형 잠수함을 개조해서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핵 잠수함도 건조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 정찰위성도 개발하라고 했는데,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적인 부분에서는 전략미사일용 대형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생산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양한 전술미사일 발사대 차량 역시 개발해서 생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시한 것으로 사후 확인되는 무기체계 가운데 미사일이 아닌 것은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건데요. 명칭은 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형 어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변화를, 앞서서는 이제 군사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전력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핵력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김정일 시대 때 단 2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을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총 4차례나 추가적으로 더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김정은 시대에 실시했던 4차례의 핵실험을 살펴보면 2013년에 실시했던 3차 핵실험에 비해서 5차 핵실험, 2016년에 실시한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4차를 말씀 안 드리고 3차에서 5차로 건너뛰었냐면, 북한이 4차와 6차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이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와 6차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1월 6일에 실시했던 4차 핵실험은 추정 위력이 6에서 7킬로톤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50킬로톤 정도로 폭발력이 평가가 됐는데요. 이 4차와 6차가 만약에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수소탄 시험이었다면, 국제적으로 수소탄은 킬로톤 단위의 위력이 아니고 메가톤 단위, 킬로톤보다 1000배 많은 겁니다. 1000배 강력한 건데 메가톤 단위의 위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6에서 7킬로톤 정도로 평가됐던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시험으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6차 같은 경우에는 250킬로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로톤과 메가톤이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0킬로톤을 메가톤 단위로 바꾸면 0.25 메가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6차 핵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수소탄 시험에 버금가는 정도의 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본인들의 핵능력이 이 정도 와 있다라고 충분히 과시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남쪽을 위협하는 핵력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급 핵물질의 양은 플루토늄이 한 40에서 60kg 정도 되고요. 고농축 우라늄이 1700에서 2800kg 정도 됩니다. 핵무기의 폭발력에 따라서 사용돼야 하는 이 무기급 핵물질의 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내는 핵탄두를 북한이 몇 개 보유하고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혹은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한 100개 정도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8일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 동그란 핵탄두처럼 보이는 저게 실제 핵탄두인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뭐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저게 전술핵 무기를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품목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명칭은 화산 31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핵탄두 뒤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북한은 이 화산 31을 총 8종의 투발 수단에 탑재를 할 수 있다 라고 은연중에 과시를 했는데 이 사진을 고화질로 변환해서 좀 확대해서 보면 대부분이 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혹은 어뢰 이런 쪽 방사포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리기에 딱 좋은 그런 핵탄두가 화산 31이다 이런 것들을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이 비교적 최근에 은연중에 과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사일 역량이 북한이 어떻게 김정은 시대에 변화시켜 나간느냐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그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 8차 당대회 때 얘기했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실현이 됐느냐를 평가를 나름대로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나름 평가해 봤는데요.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16일에 발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전 배치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화성 15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검수 사격 시험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이 검수 사격 시험이라는 게 실전에 배치됐던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혹은 무작위로 꺼내서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를 시험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 배치가 끝났다,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두 중량이 2.5톤에 달하는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25일에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는 4톤에 달하는 4.5톤인가 4톤인가에 달하는 탄두 중량을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위력 시위 사격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검수 사격 시험보다는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철도 기동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검열 사격 훈련, 발사 훈련 이런 것들을 진행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된 것으로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탄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시험 발사를 하고 그 뒤에는 사실 뚜렷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ICBM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엔진 화성 18형도 시험 발사, 엔진 시험, 지상 분출 시험 뭐 관련 보도 없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SLBM 즉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서 북한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조하는 걸 추진해라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독자적인 역량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중형 잠수함을 공격형으로 개조해서 전술핵을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 건 2023년 9월 6일에 김군옥 영웅호라는 잠수함을 진술을 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먼저 추진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SLBM 그리고 잠대지 SLCM은 그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험 발사 그리고 수중 발사 훈련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몇 차례 실패한 뒤에 23년 12월 초부터 임무에 착수했다고 북한이 밝혔고 미국 등에서도 이 위성이 도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만리경 1호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은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우리와 미국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시원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약간 엇갈리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이라고 쓴 게 이동식 발사대 차량인데요. 전략미사일이 됐든 전술미사일이 됐든 상당한 정도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이 뭐 저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실전 배치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서 매년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2012년은 김정은이 본격 집권하는 첫 해였고요. 2024년은 올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전력을 운영하는 부대는 2012년 당시에는 전략로켓 사령부로 평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에는 전략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병력이 약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제기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 기준인데요. 과거에는 노동미사일 발사대가 10개,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가 약간 있고 스쿼드 B 또는 C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가 30개 정도 30개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약 12년 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발사대를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핵역량과 함께 미사일 역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고 미사일이 아닌 다른 수단의 핵투발 수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일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인데요. 오른쪽 사진으로 보는 모습은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이 물속에서 이렇게 잠항을 하는 건데 아마도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남쪽의 항구나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3월과 4월에 헤일 1형 그리고 2형을 시험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잠항 시간도 굉장히 길고 잠항 거리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함께 북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미사일 고도화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그거를 다시 또 핵미사일 고도화를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력은 2012년 약 102만 명에서 지금 현재 110만 명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요. 한 12년 사이에 8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이러한 평가는 우리 국방부의 평가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제기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단급 부대는 기계화 군단이 2개가 줄고 보병 군단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 보병 군단이 하나 늘어난 건 저기 국경 경비대 쪽에 있는 부대가 보병 군단으로 편제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기계화 군단이 2개 감소한 것은 이 군단급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대 자체는 사단급 편제로 바꿔서 기계화 사단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지원과 관련해서 방사포 여단이 12년 사이에 9개 늘어났다. 이런 점도 특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의 주요 장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포병 전력이 상당히 증강됐다는 겁니다. 자주포 또는 견인포가 8,500문에서 8,600문 정도로 늘어났는데 약 100문 정도가 늘어나면서 152mm 신형 자주포가 추가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500문이 늘어났는데 북한이 대형 방사포라고 언급하는 300mm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라고 언급하는 600mm 방사포가 추가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군 전력입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해군 전력과 관련해서 그 김군옥 영웅호가 이 고래급 심포급에 해당이 될 건데요. 이 잠수함이 한 척이 늘어나고 상어급 잠수함이 한 10척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북한의 전력이 감소된 부분인데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월등하게 많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북한이 해군 전력 증강을 지난 12년 사이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해군 전력 증강, 해군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지난 12년 동안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군 전력입니다. 공군 전력은 병력이나 이 비행 부대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전투기가 한 40대 이상 감소를 했고요. 전투 폭격기, 수송기, 그 다음에 공격용 헬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수송용 헬기와 훈련기 등이 약간씩 늘어났는데 이게 감소분을 충당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방공 미사일이 350기 이상 2012년에는 있었지만 2024년에는 200기 약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굉장히 방공 전력이 취약해졌다. 특히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방공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관측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방공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예비부대인데요. 사실상 2012년이나 2024년이나 크게 변한 것들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2012년 국방백서와 2022년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보면 예비전력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비해서 괄목할 정도의 증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전부대, 예비부대, 교도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언론 등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 등에서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이 20만 명이다 이런 내용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그거는 사실 북한이 특수전 전력이라고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대들 말고 경보병 여단, 경보병 대대 이런 부대까지 일선 육군 군단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를 치면 수색대, 특공연대 이 정도 전력까지 다 아마 포함을 시켰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특전사에 해당하는 특수전 부대는 북한의 요 정도가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병력은 약 8만 8천 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앞서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보도되는 언론 보도,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루어진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면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것들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북한이 큰 틀에서 어떠한 변화로 군사적인 변화를 끌어가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현재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정책과 군사력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기본 골격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면서 군비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강시켜 나가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는 휴전선 이남 지역의 방위를 책임을 지면서, 안보를 책임지면서 우리 혼자만 휴전선 이남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한미연합군을 구성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군뿐만 아니고 미국과도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대결해야 하고, 그렇게 대결해야 하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타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지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인 변화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군사적인 변화에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 출발해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북한 사이의 군사력, 군비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북한은 그동안 사실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재래식 군비 증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육군 병력 증강이 두드러졌고요. 이에 맞춰서 육군의 무기체계 증강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특히나 이 기술력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공군력 증강에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북한에 굉장히 우세를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나 공군력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북한은 여전히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대외관계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모든 무기체계를 다하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증강을 시켜왔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핵과 미사일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은 핵전력으로 남한을 억제하는 가운데에서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도 남한을 압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를 쭉 역사적으로 총괄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김정은 시대의 군사적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언론 보도를 접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